시청자 여러분, 밤사이에 잘 쉬셨을까요?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출근길의 날씨가 좀 풀린 듯한 모습입니다. 덕분에 이 뉴욕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3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오랜만에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요. 또 AI 반도체 단도 TSMC 호실적 덕분에 오늘 분위기가 대체로 좋습니다. 또 이 지정학적인 이란 관련 이런 위협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오랜만에 뉴욕 증시의 감도는 훈풍.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힘차게 출발합니다. 드디어 실적 시즌에도 좀 기분 좋은 움직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 은행주들의 호실적, 또 거기에 이어서 TSMC의 호실적 덕분에 반도체 단도 일제히 힘을 내면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연이틀 내린 뒤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8%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0.17%, S&P 500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돈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빨간불이 하락불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섹터별로 등락률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은 산업재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일라일릴리가 현재 4% 가까이 장중 이 낙폭을 늘려가기도 했는데 이 미국 FDA의 일라일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발목을 잡았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겪었었던 은행주들, 오늘은 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5%와 4%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은행 섹터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엔비디아가 약 2%대 다시 한번 이 중국 쪽의 H200 칩의 수출, 이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TSMC가 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점도 훈풍의 한 요소가 됐었죠. 또 이어서 M7 종목들은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약간 이 등락이 혼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소프트웨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장세를 만든 밤사이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세 가지 함께 저어보시죠. 가장 먼저 역시나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AI 반도체 호조를 이끈 거는 역시 TSMC의 깜짝 실적이었죠. 다음 판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전체적인 이 아웃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4분기 실적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TSMC가 이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또 역대급 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1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까지 계속해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TSMC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죠. 오늘 뉴욕 증시에서 5%에서 6%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닝콜의 내용도 좋았습니다. 올해 매출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 30%에 가까운 성장 전망. 이 AI가 더 이상 거품론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겠죠. 또 현재 생산 능력, 이 캐파가 매우 빠듯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AI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번 밝혀줬습니다. 월가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 테크 애널리스트죠. 권밍치가 이 강력한 설비 투자의 핵심 동의는 바로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요에 있다. 이 소식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 2% 내지 3%가량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니드엠 역시 TSMC의 목표 주가를 410달러가량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 관련주의 영향을 보자면 당연히 AI 빅3 당연히 오늘 분위기가 좋겠죠. 엔비디아가 3.5%, 또 TSMC에 마찬가지로 이 의존도가 높은 AMD도 4.5% 상승 중이고요. 브로드컴은 상대적으로 TSMC 관련도가 낮죠. 이 때문에 상승폭도 약간은 제한되는 모습. 메모리가 상당히 또 크게 튀고 있는데요. 샌디스크가 8%, 웨스턴 디지털이 6%,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어서 반도체 장비도 이 TSMC가 공급사로 있죠. ASML 홀딩스가 6% 올랐는데 TSMC가 이 자본 지출, CAPEX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ASML 홀딩스의 주가도 큰 폭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테크주만이 좋았냐? 아닙니다. 밤사이에 금융주들도 오랜만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는데 세 가지의 은행주들이 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랙록과 이 모건 스탠리 또 골드만삭스까지 세 가지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블랙록입니다. 이 블랙록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전반적으로 매출이 다 좋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호실적과 더불어서 드디어 운용 자산의 규모가 2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이 사모펀드와 ETF 덕분에 상당히 높은 운용 자금을 드디어 보유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역시 AI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지출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관련된 이런 수익도 높아지게 된 것이죠. 또 이어서 모건 스탠리 역시 투자은행 IB 부문의 순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7%나 증가했습니다. 이 전일 실적을 발표했었던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IB 부문, 투자은행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게 은행주 전반의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걸 모건 스탠리가 좀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단순히 웰스파고 하나만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덕분에 은행주들과 금융주들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주가를 반등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종전의 이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주가의 플러스 요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현재 살인이 멈추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좀 유보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유가가 밤사이에 최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유가가 진정되면서 순식간에 배럴당 50달러대 후반으로 내려왔고요. 덕분에 오늘 제조업과 산업재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드리웠었던 우려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가장 먼저 M7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는 이 TSMC의 호실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중국 관련 리스크도 다소 해소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H200 칩을 전면 수입하지 못하게 한다. 중국 세관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잠깐 조금 더 오픈되는 방향으로 현재는 중국이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칩의 구매량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현재 선회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 오늘 크게 3% 가까이도 올랐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또 빠질 때도 워낙 적게 빠졌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요즘 엔비디아와 구글이 약간의 경쟁 국면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밤사이는요, 이 구글이 미국의 전력망을 상당히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내세웠습니다. 이 전력망 내의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고 또 승인 대기 시간도 지나치게 길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 확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 때문에 현재 구글은 이 발전소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옮길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규제와 비용 측면에서 이 역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오늘은 겹쳤던 구글이고요. 또 이어서 애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 인도 경쟁위원회에서 iOS 앱 관련해서 애플이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리에 들어간다. 그게 1월 27일 심리에 돌입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별 반응을 안 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인도 당국에서 최종 경고를 보냈는데 여기에마저도 미응답을 할 경우에는 최대 380억 달러의 벌금을 애플이 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비용 우려감에 애플은 하락했고요.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2%대 상승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보시죠. 다음은 구글. 오늘 0.93% 그간 워낙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의 이런 악재성 기사에도 투매가 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애플입니다. 0.69%. 역시나 이 독점 관련해서 이 규제에 얽매여 있는 애플입니다. 추가로 세 가지의 이 M7 종목들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는 위키피디아, 우리에게 이 위키백과로 상당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이 위키피디아 측에서 메타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주요 3사들과 AI 콘텐츠 훈련을 수익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덕분에 오늘 메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호재거리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구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리오틴토와 대규모 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거의 14,000톤에 달하고요. 또 거기에 밤사이에는 이 AWS 유럽 주권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럽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이 유럽 전용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아마존 오늘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 공정위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MS365와 같은 라이선스 제품들을 야금야금 가격 인상을 단행해 왔는데 이게 시장의 경쟁에 있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예비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오늘은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 세 가지의 주가 흐름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스 0.86% 상승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아마존 0.62%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0.59%, 오늘은 하락을 피하지 못했던 MS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역시 TSMC입니다. 오늘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도 부족하겠죠. 이 TSMC ADR 기준으로는 상승했는데 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고요. 순이익도 35%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훈풍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1112 히트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FDA가 먹는 비만약 승인을 4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원래 이 사측에서는 2분기에 승인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감에 오늘 1112는 급락했고요. 오늘 대체로 건강보험사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휴마나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더 이상 정부가 이 보험사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사를 직접 선택하는 중심의 구조로 이 개편을 하자는 방안인데 이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사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TSMC ADR 형태로 현재 상장이 되어 있죠. 4.4% 올랐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모습입니다. 3.78% 급락했고요. 마지막으로 휴마나입니다. 3.58%, 거의 장중에는 4% 가까이 상승폭을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시죠. 장중에는 거의 5% 이상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62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어느덧 58달러 선에 근접한 모습 많이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부가 이 시위대 유혈 진압을 멈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유보할 것이다. 어쩌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유 공급 우려가 단기적으로 낮아지면서 이 국제유가가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한번 6원 이상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그간 원화 약세는 엔화 약세를 따라서 간 움직임이 강했었죠. 밤사이에도 헤지펀드의 엔화 약세 베팅이 지속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들이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일 전망이고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어서 비트코인은 9만 5천 달러 선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2% 이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조금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미국의 이 상원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관련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에도 악재로 작용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금 가격은 4,600달러 선이 계속해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상을 확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특히나 밤사이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고용지표죠. 이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낮아지면서 금값이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동일한 원리로 인해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이 국채금리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이 지수들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는 0.6% 상승으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0.25%, S&P 500 역시 0.26%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은 다시 한번 견조함을 확인했습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주 대비 9천 건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4주 이동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역시 20만 5천 건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88만 4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하며 예상치도 하회했습니다. 관세 등 정책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은 해고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부 기업 감원 발표는 있었지만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번지지는 않았는데요. 노동시장은 연말 계절적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 흐름을 유지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TSMC가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또 한 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5,057억 대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460억 대만 달러로 20.5%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7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4,784억 대만 달러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달러 기준 매출은 3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5% 증가했습니다. 공정별 매출 비중을 보면 3나노가 28%, 5나노가 35%를 차지했고 7나노 이상 첨단 공정 매출 비중은 77%에 달합니다. 시장은 AI 서버와 고성능 칩 수요가 TSMC의 실적을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미국과 대만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최소 2,5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과 생산 설비를 직접 건설하는 구조인데요. 대만 정부는 이 투자에 대해 동일한 규모 2,500억 달러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합니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항공기 부품, 일부 천연 자원에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섹션 232 관세 체계에서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 예정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공장 완공 이후에도 미국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년간 이어진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TSMC의 미국 추가 투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미 행정부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공급망 안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 철회를 시사하면서 대이란 발언 기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시위대 사례가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형 계획도 실제 처형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시위대 유혈 진압과 사형 집행을 군사 개입 명분으로 거론해왔던 기존 발언과는 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 출처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군사작전 옵션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다만 외신과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대규모 사망과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는 시위 사망자가 최소 3,42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시위대 재판과 형 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보도들과는 결이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 이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포드가 중국 비아디와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포드는 하이브리드 모델 배터리 조달을 위해 비아디와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전략 수정에 나선 행보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포드는 미국 외 시장에서 비아디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포드는 여러 기업과 다양한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비아디는 이번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는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는 중국 경쟁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포드는 저렴한 배터리와 첨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미 자동차 업체들은 세금 공제 축소 이후 전기차 전략을 조정 중으로 포드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195억 달러의 상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포드의 무게중심이 EV에서 하이브리드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4주 이동 평균도 낮아졌고요. 좀 같이 살펴볼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했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액면상으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깼기 때문에 네. 지금 실업률이 떨어진 거랑 뭐 이런 거를 연계해서 볼 때는 굉장히 고용시장이 안정적이다라고 액면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실업률이 떨어진 거를 봤을 때 그때 이 실업률이 떨어진 게 그 고용시장 참가율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고용시장 참가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평생 백수로 살래 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라면은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그 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제 졸트랑 연결시켜서 봤을 때 기업이 구인 공고도 적게 내고 해고도 적게 하고 그리고 기업이 그냥 강제 해고 말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전부 다 자신감이 줄어든 가운데 나오는 이런 시점이라면 이런 거라면 조금 액면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좀 주눅이 든 경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건덕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액면상으로는 실업률도 떨어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연준에서 그럼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라는 쪽에서 보자면 이거 뭐야 고용시장 좋잖아 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얼마나 낮아졌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스탠스의 변화 가능성 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월 달에 당장 안 내릴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얘기를 드린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정도로 그냥 견조한 게 경제와 그 주가에 좋을 것인가 그거는 판단해 볼 여지가 있겠죠.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될 그러니까 주사제를 계속 나가지고 몰핀을 넣어야 될 정도로 허약하다면 그럼 그건 더 안 좋은 것이고 근데 뭐 그렇게 막 시체가 되어갖고 경제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몰핀 주사를 막 계속 놔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금리 인하라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로 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거라면 또 주가에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은 막 경제가 막 완전 죽어가지고 금리 인하 카드를 막 계속해서 써서 제로 금리로 가서 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주가랑 경기를 살려야 되는 막 급박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섣불리 쓰기보다는 좀 늦추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위해서 연준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가가 지금 PPI든 CPI든 뭐 PC든 연율 2%가 목표인데 2%대로 일단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너네가 펜 때만 굴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압박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고용시장에 좋게 나오니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도 대통령님 말을 듣고 싶은데 고용시장이 좋은데 어떡하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트럼프가 심어놓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사실은 한 2번 이상은 무조건 2번 초과는 네. 이번 연도에 정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준 입장에서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적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렇다면 뭐 요즘 같은 이런 미국의 고용 지표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국내 증시에는 뭐 사실 이것보다는 AI 씬의 성장과 확산이 더 큰 이슈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액면으로 아까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뭐 고용시장 참가율이 떨어지고 네. 뭐 기업의 자신감이 전체적으로 없어져서 구인 공고도 적게 나오고 해고도 적게 나오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오는 이 배경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액면으로 저렇게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면 미국의 소비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 계속 드렸잖아요. 극단에 있는 사람 말고는 지금 다 좋아한다고.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극단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굶어 죽더라도 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엄청난 극렬한 정치 참여층들. 근데 중도층들은 뭐냐면 아니 뭐 굳이 어떤 쪽을 택하기보다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이 잘 살면 좋은 거야. 지지를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주식 자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계속 얘기한 대로 나에 대한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당신네 주식 계좌를 까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물가 잡은 거, 뭐 관세에 대한 부분 다 유리하게 당신네들 이 그 지갑을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리고 뭐 물가 인상 이런 건 전혀 없다. 관세로 인한. 지금 그게 사실은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지표로. 지표로 증명이 되고 있죠. 지금 사실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부분은 약간 무역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네. 제조업 부문이죠. 우리가 PMI도 보면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랑 갈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조업은 50 미만으로 나오고 서비스업은 계속 50 초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은 역시 서비스업의 나라고 소비의 나라며 소비는 굳건히 살아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관세 이슈는 전혀 소비에 영향을 못 미쳤고 그럼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거예요. 결국 뭐 트럼프를 막 정말 이제 내가 가난해서 뭐 손가락을 쪽쪽 빨아도 난 절대 반대하겠다 이런 사람 빼고는 지금 소비에서는 계속 여력이 있고 네.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여론은 좋아지고 단지 트럼프 그 반대층에서 얘기한 그 부분은 어디서만 나타났다? 약간 무역 전쟁에 트러블이 있는 곳이라던가 제조업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미국의 GDP를 지탱하는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그런 관세로 인한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없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 당연히 트럼프 얘기대로 금리 인하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다는 것이죠.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좋다. 근데 물론 아까 막 실업을 더 깊게 딥하게 뜯어 들어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하락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제도 저기 보셨잖아요. 서비스업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뭐 서비스업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또 액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시장에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뭐 국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당분간 어떤 지표나 이벤트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장주는 금리 인하가 되면 좋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 이 지금 특히 막 엄청나게 지금 성장의 가치를 둬서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오는데 미래 가치를 땡겨 와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PER, PBR을 지금 주어지는 그런 주식들, 네. 그런 업종들, 섹터들에게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쓰면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더 큰 걸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가장 전격적으로 할 때는 항상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경제가 망했을 때,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을 때, 아니면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 어떤 완전히 처방을 급격하게 해가지고 그 경제를 살려야 될 때, 그럴 때잖아요. 근데 경제가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그 주전자 뚜껑이 안 날아가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는 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반증이자 나라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연준이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금리 인하 카드를 쓸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데일리로 말하는 증권방송에서는 금리 인하를 쓰면 주식시장에 좋겠니? 그 얘기는 아까 말한
그 기술주 성장주에는 금리 인하라는 게 이론적으로 좋고 공식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치를 땡겨오는 할인율 공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은 이제 유동성 공급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도 금리 인하 여기서 해서 빨리 마중물을 내라 이러고 있으니 그런 건데 사실상 미국의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연준은 섣불리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오히려 경제의 거울인 주가는 좋은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단기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지금이 AI 혁명의 시대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나타나 있고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인가 그거를 조금 유추해보고 재단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견조한 고용 지표도 좀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AI 신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네,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대만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죠. 아까 전에 어떤 정책 이슈, 뭐 관세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한 물가 상승의 우려 이런 건 없다는 게 증명이 됐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조업이나 무역 분쟁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지역, 부분 이런 데서만 발생이 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AI 혁명 이 부분이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한 뭐 물가 상승의 일부분이 있거나 관세 리스크가 있더라도 지금 이 시대적인 이 흐름이 다 뒤엎어버립니다. 지금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 다음에 요 AI 혁명까지. 그리고 AI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 체인의 이 가장 중요한 고리는 무엇인가? 엔비디아든 뭐 지금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다 좋아요. 누가 슈퍼칩을 뭐 내놔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 이것도 우리의 화두인데 그럼 더 들어가면 아니 그러면 그 세 개의 칩은 어디서 작동하는가? 그 세 개의 칩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만든다고 표현을 하지만 그 회사들이 진짜 만드는가? 그 회사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설계도를 그리죠. 네. 그걸 만드는 회사는 누굽니까? TSMC죠. 그렇죠. TSMC라는 제조 공장이 없으면 그 회사들의 칩은 그냥 머릿속의 아이디어며 아니면 설계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합니다. 현실화될 수 없다는 얘기시죠. 그냥 그저 미술 전시회 가서 전시를 해야죠. 마치 HBM 칩이 탄생이 돼서 과자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과자일 뿐이지 아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제조 공장이 없으면 결국 TSMC가 결국 밸류체인의 중심이죠. 물론 TSMC도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거 나오죠. 거기에 무슨 7.5도 무슨 지진이 나가지고 정전이 돼가지고 뭐 공장이 중단해서 삼성전자에 뭐 유리한 게 있느니 마느니 그렇죠? 전력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고 전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는 그럼 TSMC의 어떤 중요도 이건 밸류체인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TSMC가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구가해 버리니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신의 버블보다는 확산 쪽으로 오히려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지금 보면은 인공지능 버블 신에 대한 얘기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됐죠. 이게 지금 참 그 애매할 거예요. 지금 뭐 가끔 뉴스에 그런 것도 보시지 않았어요? 그 버블 신을 믿고 푸시라던가 인버스에 투자를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걸 인증한 물론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다고 인증하는 사람조차도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조차도 사실 그 말고도 자산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아 정말 전 재산을 잃었다면 누가 그거를 인증하고 있겠습니까? 변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인증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말고도 자산이 많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어떤 절대적인 그 돈의 수치를 보면은 인버스를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금액 자체는 막 수십억 손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올린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인공지능 버블을 계속해서 외치던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여기서 스탠스를 내가 바꿀까? 내가 말한 것들이 다 남아있는데, 나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인데, 막 나 닥터둠인데, 여기서 근데 내가 전격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전향을 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고, 혹시나 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인공지능 고점을 또 잡으면 나는 완전 인간 지표로 여기 낙인을 찍히는 건데, 나 이 업계에서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 TSMC의 실적 요거를 보면 네. 정말 우리는 인공지능의 어떤 그 씬에 대한 이후 어떤 재단을 너무 일찍 고점을 그어놓고 판단을 한 것이 큰 우가 되지 않았나. 큰 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의 매출이라든가 EP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매출은 이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네. 회색이 예상치고 파란색이 실제치인데 지금 2021년도 4분기부터 나와 있죠. 네. 단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한 분기 정도 빠진 것 같네요. 2022년도 4분기인가 저쪽에. 그것 빼고는 거의 모든 분기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더 가공할 만한 거는 이 주당 순이익 EPS 단위거든요. EPS는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회색 동그라미랑 실제치는 초록색 그 색칠된 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허들을 뛰어넘는 어떤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일단 기본이고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떤 그 구간 자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상치랑 실제치가 붙어갖고 약간 눈사람 모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사람 모양이긴 한데 어떻게 됐냐면 머리랑 몸통이 떨어져 있는 정도로 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TSMC에 대한 눈높이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죠. 지금 보시면 회색 동그라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예상치 허들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뛰기로 생각하면 장대 높이뛰기에서 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상혁 선수 나왔을 때 조금씩 높여져. 조금씩 높이는데 계속 그걸 넘어요. 그럼 이제 또 한 5cm 높여요. 계속 높이는데 그걸 또 뛰어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어떻게? 더 뒤 크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높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대가 높아졌는데 아니 어떻게 더 높이 뛰지? 이제는 가까스로 걸리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등이라도 살짝 걸리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월등하게 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밸류체인의 가장 중심인 TSMC 실적이 이렇게 가공할 만하게 나온다는 것은 인공지능 신의 버블론보다는 확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네.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렇죠? 지금까지 보수적이셨던 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좀 수익을 거두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전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간밤에 반도체 관세 압박이 그동안 변수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미 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세로 인해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 뭐 상승분이라든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앞에 옛날에 수출입자라는 기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 수출입자 출신입니다. 기자분이 되게 거만하게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수출입자를 해봤는데 결국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것이고 미국 소비자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수출입자분은 이제 당분간 질문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느껴지지 않고 있다. TSMC 실적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 뒤덮어버리는 이 지금 강력한 AI 신의 확산 이것 때문에 그거는 쥐가 찍찍찍하는 소리조차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아주 조용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변수가 없어지고 네. 뭐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뭐 TSMC라고 뭐 손해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TSMC는 오히려 좋은 게 대만과 중국이라는 어떤 굉장히 양안 간에 지금 민감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건드렸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뭐 그걸 빈미로 삼아가지고 대만을 침공하면서 너네도 베네수엘라 갔잖아. 우리도 편하게 취할게. 대신에 베네수엘라 너네가 침공한 거 아무 얘기 안 할게. 뭐 이런 거를 한다는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TSMC가 공장을 일본에다가 많이 짓고 있잖아요.
구마모토 현 이런 데다가 시골에다가. 근데 이제 미국에도 지으면 그런 것들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겠죠. 일본에, 미국에, 대만 본토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그런 워렌 버핏이 단타 치고 나갔던 그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워렌 버핏이 TSMC를 가져갔다가 잠깐 했다가 나갔던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5대 상사사를 샀잖아요. 그 뒤로 대만이 한 게 일본의 구마모토 현 같은 시골에다가 공장 짓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공장을 또 많이 짓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분산을 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TSMC 이렇게 호실적 발표하고 이런 것들 뭐 국내 반도체주에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좋죠. 뭐 이게 그러니까 굳이 따져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만 얘기를 하자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크기에는 아직도 TSMC에 비해 역부족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성장보다는 삼성전자는 HBM이나 메모리 시장의 성장 이 부분에 더 폭곡씩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성장이 더뎌서 TSMC와 이강을 갈 수가 없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까 쥐소리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역시 TSMC의 실적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은 계속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TSMC가 지금 저렇게 공장을 짓고 뭐 라인을 증설하는 게 단지 트럼프가 너네 우리랑 협력 안 하면은 너네 네 신에서 뭐 완전 망할 거야. 이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걸 만들어줄까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지금 라인이 부족합니다.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은 애플이고요. 엔비디아조차도 줄을 서 있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아마존, 뭐 구글 다 뛰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 칩 옆엔 누가 있는가? 구글의 TPU든 아마존의 트레니엄이든 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든 그 옆엔 다 HBM이 탑재돼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결국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순차적인 거죠. 그런 그 슈퍼칩들에서 애플의 뒤를 이어서 번호표를 받고 TSMC 대기표를 받고 있다. 그럼 그 대기표 순번대로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순번대로 오면은 그 대기표 순번대로 오는 밑에 서브에 전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SMC의 실적은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에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세대로라면 정말 설날 연휴 전에도 5천을 찍먹할 수 있는 기세예요, 지금. 국내 반도체주들의 또 한 번 성장하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TSMC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숨겨진 투자 정보를 찾아드리는 히든 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한국 경제 실력과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내놓은 건데요. 고환율의 이유 그리고 환율을 낮추는 방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년 전 이맘때 이제 12상 계엄 사태 때문에 1,500을 넘느냐 마느냐 하면서 큰 어떤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500을 넘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환율도 내려가는데 그리고 뜻밖에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되게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쭉 올라갔다가 12월 23일 날 1,476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정부가 이제 급격하게 개입을 하면서 사실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스콧 벤센트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니 이렇게까지 이제 원화가 약세일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약세인 거냐라고 이제 남의 나라 통화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는 게 이례적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그 엔화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적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스콧 벤센트 장관 입장에서 두 번째 발언을 했는데 이 때문에 사실은 환율이 좀 내려가는 조짐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율이 고환율이고 그래서 고환율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입는 종목도 있고 수혜를 입는 종목과 업종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예. 일단 뭐 직관적으로 이제 그 수혜 업종은 당연히 수출을 많이 한 업종.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을 이제 해외에서 이제 일으키면 해외에서 이렇게 해서 달러를 갖다가 이제 국내로 가져오니까 똑같은 달러, 예를 들면 100억 달러 갖다 팔았는데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해당하는 이제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는 1,000원에 해당하는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이제 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점에서 50%가 절하됐다, 1,500원이 됐다, 원달러 환율. 그러면 앉아서 수출의 기업들은 앉아서 매출이 50%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점이 사실은 본다면 수출의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앉아서 수혜를 입니다. 그러면 단점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코스피가 이제 상승했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이제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기 때문에 수혜를 입습니다. 네. 그런 업종들은 이제 수출 업종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로부터 완성차를 갖다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사실은 내심이 이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피해를 입는 종목이 어디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왜 그러냐? 우리가 보는 엄청난 규모의 그 항공기들을 갖다가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할 때도 할부로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항공기도 사실 할부, 리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이제 달러 베이스로, 달러 기반으로 체결하면서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물어야 돼 이자. 그 재무제표 안 좋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대한항공이 이제 피해 종목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의 항공유, 일반 이제 석유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유 갖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면 당연히 부담이 커가죠. 똑같은 항공유 수입하는데 한 해에 이제 200억을 넣었다. 그러면 앉아서 50% 절하가 된다. 그러면 앉아서 항공유를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지니까 항공유 지불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 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래프이고 네. 정확하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대한항공 주가 내려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대한항공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물론 대한항공의 주가가 원달러 환율만 결정은 아니지만 상당수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차트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환율이 좀 고공행진하는 것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종의 베센트 장관은 이제 뭐 병주고 약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분석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정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직접 투자를 미국에 해야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해야 될 때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수출을 해서 엄청난 이제 달러를 갖다가 재워놓은 미국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미국에 투자하라면서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라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원화로 반입을 했다가 미국에 투자할 때 다시 달러로 바꾸느니 거기다가 아예 달러에다가 갖고 있다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맞는 또 행정적인 거 하다 보다 스스로도 이제 나가게 되니까요.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직접 미국에 투자할 테니까 한국에 반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일 분명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미장에다 투자하면서 생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장 투자는 25년도면 벌어진 일이 아니고 25년도 하반기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23년도, 24년도 코로나 때부터 사실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굳이 작년에 미장 투자가 더 급증했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장 투자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치솟았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본만을 전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고환율이 서학개미 때문이다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 발언은 이제 블룸버그, 제 기억에 블룸버그 했던 걸 기억나는데 블룸버그가 보도를 하면 저희가 코너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갖다 국내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이창용 총재나 구윤철 이제 재무부 부총리나 제가 알고는 사실 그분들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지만 원인을 아는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죠. 해결책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이제 아니 대통령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받아가는데 지금 협정을 다시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세요. 협정을 다시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윤철 부총리나 이창용 한은 총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했을 때 당연히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서학개미를 갖다 규모를 줄여야겠다. 서학개미 민간 자본, 민간 개인들이 미국으로 반입하는 자금을 줄여야지 그나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두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말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멘트를 갖다 FT가 보도했는데 이재용 회장 뭐라고 보도했냐? 우리가 미국에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는데 200달러 투자했는데 이 환율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갖다가 외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좀 줄일 수 있다. 시사했다. 줄일 수 있다 명백하게 말한 것은 아니고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것을 FT가 딱 보고 적시했습니다. 그 점도 역시 FT 역시 고환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바로 직접 투자하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창용 총재나 구윤철 부총리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안 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대신 서학개미라도 좀 이렇게 규모를 줄여야겠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라면은 달러의 어떤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다면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그런 어떤 이렇게 유도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학개미를 갖다 규모를 줄인 방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 예를 들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우리나라 IMF를 겪은 다음에 LG, LCD, 필립스 갖다 유치하려고 엄청난 다각도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FDI라고 하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우리가 다각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당연히 서학개미를 억눌러가지고 야, 왜 거기다 투자를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장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 결국 국장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 다 알고 있죠. 중복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가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엄벌을 취하면서 해서 국장에 대한 투자를 갖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환율에 대해서 낮춰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채권에 대한 WGI라고 하죠. 세계 국제지수 편입을 갖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원래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WGI를 갖다 편입하게 했다가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해서 올해 4월에 WGI를 갖다 편입하게 됐는데 담당자들은 수시로 확인하면서 WGI를 반드시 편입을 시킨다면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다 최소 590억 달러의 딱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는 훨씬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높인 것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590억 달러라면 어제 환율을 기준하면 무려 87조 원이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시장에 달러를 갖다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제조업을 보면은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큰 화두인 로봇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나마 1,400 후반에 달러가 1,200원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환율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은 국내 투자의 매력을 높이는 데 있겠습니다. 국장 신뢰 회복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정책 방향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엔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네이버와 NC소프트가 1차 탈락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최초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서 좀 굉장히 큰 이변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네이버와 NC소프트의 주가도 급락을 했네요. 예, 어제 3시쯤 넘어서 이제 해당 발표가 나왔는데
그 폐당 발표에서 네이버랑 NC소프트가 떨어지니까 NC소프트는 사실 떨어질 수 있었는데 네이버가 떨어지는 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제 발표 이후에 이제 네이버랑 NC소프트가 급락을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5.78%, 뭐 NC소프트는 그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차트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런 어떤 시장에도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네이버가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NC소프트가 무슨 일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이제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두 기업이 탈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받아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5.4% 넘게 급락을 한 건 정말 시장의 충격이 컸다는 걸 의미하겠군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국가대표 AI 선발전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한국만의 고유한 챗GPT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주장이 학계에서도 있었고 기업회 일부에서도 있었지만 네이버가 가장 강력하게 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AI 시대에 그 파운데이션 모델인 챗GPT, 한국만의 챗GPT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네이버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예전에 네이버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은 이병채 회장이 도쿄 선야에서 삼성이 반도체 하느냐 마느냐가 엄청난 이제 논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지금은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지만 80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하느냐, 선진국이 하는 그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을 반대도 심했어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고민 끝에 반도체 하기로 했다. 그게 이제 도쿄 선언입니다. 그 정도를 복귀해봤을 때 그 정도의 어떤 절박하고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만 내가 챗GPT를 만들겠다. 네이버 단독을 할 수 없으니까 네이버가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국가대표 AI 선발전인데 여기서 네이버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네이버도 충격을 받고 시장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어제 오후장이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한국의 구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1차에서 탈락한 이유가 뭔가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대표 AI 선발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술을 A부터 Z까지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어디 가서 외부의 기술을 가져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는데 네. 네이버는 사실은 네이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건 그 비전 인코드라는 그 부분을 갖다 중국산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서류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삼았고 사실 해당 사실을 갖다가 국내 언론에서 이 심사 발표하기 전에 뭐 한 3일 전인가 먼저 이제 짚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근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삼았고 실제로 문제 삼은 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위상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AI, 한국만의 챗GPT 만들겠다고 먼저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작년 11월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때문에 젠사랑이 왔을 때 GPU 26만 장 우리나라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할당받은 곳이 어디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6만 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선발전도 통과할 것을 여겼는데 중국에서 보조를 받았다.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가 탈락을 했으니까 그 과기정통부는 다시 패자 부활전 있어요라고 했지만 네이버는 즉각적으로 이제 언론에다 못 나가겠냐면 우린 패자 부활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못 박아왔습니다. 근데 뭐 지켜봐야죠. 그래서 어쨌건 어제는 이제 그렇게 못을 박았지만 네이버가 이제 패자 부활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지라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뭐 독자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뭐 챗GPT, 제미나이 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이게 뭐 세금을 갖다 들여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제미나이 챗GPT 쓰면 되지 우리가 왜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챗GPT를 만들어냈냐라는 반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푸틴은 착각하기 무엇이냐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단기간에 보통 눈에 보이는 지상적 전력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었죠. 근데 단기간에 끝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억세스해주고 그다음 또 하나 무엇이냐 AI라는 것 관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가 AI 파운데이션 독자 모델이 없다면은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민간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점 때문에 결국 심사숙고하다가 한국 독자만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외교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외교안보에서 이 생성 AI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방지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향후에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네이버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정부도 사실은 어제 하나만 탈락시켰는데 두 개만 탈락시켜가지고 정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패자 부활전 얘기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네이버는 우린 제도전이 없어요라고 얘기했지만은
네이버에 이제 수뇌부가 많이 가 있죠. 중기벤처부 장관도 네이버 사장 출신이고 이거를 총괄하는 청와대 총괄하는 하정우 수석도 네이버 출신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네이버 안 갈 것이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다각도로 많이 준비를 했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불모진 소프트웨어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은 카카오 일찌감치 탈락을 했죠. 서류 심사에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까지 탈락을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가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 기술 경쟁이 뭐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독자성까지도 따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선택이 옳았는지 네이버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월 16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1월도 벌써 이제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4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사를 2가지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 연관성 있는 거고 하나는 정부에서 나온 얘기고 하나는 또 업계 얘기이기 때문에 다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배터리 제2의 석화 산업 달러 정부 기업 자구책 마련 주문. 지난주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터리 셀 3사라는 건 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세 회사, 이 회사의 대표들은 아니고요. 부사장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고위 임원들을 이제 과 함께 회동을 했습니다. 주제는 배터리 업계 이런 식으로 과연 살아날 수 있게 살 수 있겠느냐, 생존 가능하겠냐라는 거.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포드와의 9조 6천억짜리 계약이 좀 사실은 취소가 된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도 지금 뭐 사실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용, EV용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이 좀 굉장히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이 충격을 잘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셀 업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서로 물어보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정부의 뭐 요구 사항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모양새는 되게 필요한 자리였고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아직까지 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이 이데일리 기사는 그날 회동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센 뉴스는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니? 그리고 너네 좀 너무 과잉 투자한 거 아니니? 그러면 몸집을 좀 줄이거나 뭔가 효율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너네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미국의 AMPC, 즉 첨단 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만들어줘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세액공제를 좀 받아서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완곡한 의미의 보조금이죠. 중국은 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때려주는 그런 식의 보조금이라면 미국은 돌려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인데 우리는 뭐 중국처럼 할 수는 없으니 미국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도와달라. 이게 이제 업계 요구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알았어. 니들이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이게 이제 정부의 답이었다라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작년 점유율이 나오는 건데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인데 공통점은 중국 회사들은 늘어났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줄었다 이겁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4%포인트 가까이 줄었고요. SK온도 한 2%, 3% 가까이. 삼성 SDI도 한 2% 넘게. 그러니까 3, 2 하면 대략 우리가 한 10%포인트 정도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었다는 얘기고 이 점유율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글로벌리하게 배터리 만드는 데는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으로 다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ATL이 지금 30%에 육박하는 그런 점유율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점유율이 대략 7에서 6이니까 13에 20 하고 하면 대략 한 30%, 30한 3, 4%밖에 안 되는 거고요. 중국이 이제 65에서 70% 가까이 가져간다는 얘기. 이게 올해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예전에 사실은 2010년대 초중반 우리가 이 배터리를 처음에 우리가 개발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 사실 원사이드였죠. 뭐 9대1, 뭐 8대 이런 거였더니 지금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사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이 과연 이제 원인이 뭐냐? 그거는 너네가 판단을 미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글로벌하게 시장은 LFP로 가고 있는데 너네는 그냥 NCM, 이 3원계에다 집중해서 탓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업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아니, 딴 데는 다 정부가 도와주는데 우리나라는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뭘 이제 와서 뭐 한 해 말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정부가 이제 그렇게 화두를 던진 거고 업계에서는 뭐 일단 알았다 했겠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면 뭐 일부 뭐 공장이나 사업 부문 매각을 하고 또 뭐 구조조정해서 지원 줄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거를 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게 지금 업계로서는 정말 딜레마고 고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기사가 왜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업계가 한 2년 한 반 만에 작년 하반기에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세게는 거의 뭐 한 5, 60%까지도 올랐고요. 짧은 기간 한두 달 사이였죠. 뭐 못해도 한 20, 30%는 다 이 2차 전지업계들이 뭐 셀 업체, 소재 업체 다 올랐었습니다. 그때 올랐던 이유가 ESS였죠. ESS가 2차 전지업계에 생존의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었던 겁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수치들은 사실 아직도 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생긴 거죠. 바로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입니다. 이 표 한번 보시죠.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입니다. 작년 2015년에 15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0년 뒤 2035년 보십시오. 이게 골드만삭스 자료거든요. 378억 달러입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거의 30배 가까이, 30배까지는 아니구나. 20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시장이 10년 사이 20배까지 늘어나는 그런 산업이 별로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시작이고 올해부터 이제 올해 54억 달러로 작년보다 거의 3배 반 정도 늘어나는 건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7년 얘기고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행인데 올해부터 이제 올해가 피지컬 AI 뭐 원년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올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된다. 물론 시작은 이제 산업용 공장에 배치되는 게 먼저 시작이겠죠. 근데 2035년쯤 가면 이 378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웬만한 가정에 로봇 한 대 정도는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그다음에 로봇 핸즈라고 그래 요 얘기만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아틀라스 CES 2026에서 영상 보셨지만 자기가 가서 배터리 딱 장착하고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배터리 2개 들어가던데. 그럼 이 배터리를 누가 만들 거냐는 거죠. 중국 아니면 결국 우린 겁니다. 근데 미국의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 쓰겠냐는 거죠. 우리 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7년부터 54억 달러 규모로 커지니까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뭐 이를테면 뭐 5억 달러, 10억 달러 이렇게까지 당장 되지는 않겠죠. 근데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배터리 업계는 뭐 적어도 북미하고 그다음에 서방 쪽에서는 우리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작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도여야 되고 또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좀 규모도 좀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건 뭐 지금으로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당장 내년에 상용화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 엔솔하고 SK온 같은 경우도 2020년 후반에는 다 양산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지금까지는 효과는 별로 아직 내고 있고 지금은 어렵지만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어쨌든 로봇 시장은 북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커질 텐데 이 북미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모를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결국 좀 압박을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너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좀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어떤 정도의 뭐 타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관련돼서 정부의 이 세액공제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의 AMPC 같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도 시작되지 않겠냐. 그래서 배터리는 사실 작년이 바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잘 아시겠지만 제이컵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 확 커지는 거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좀 이 성장하는 시장 성장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다시 좀 그려주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21년, 22년 그때처럼 주가가 뭐 올라간다. 그걸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배터리 시장은 죽을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어제 중요한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토큰 증권 시대를 열리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하나는 토큰 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이 하나 됐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결국 이 토큰 증권을 거래를 해야 되니까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두 개가 국회를 통과했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토큰 증권은 이제 블록체인의 이 분산 원장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다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누가 이 정보를 독점하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데 그렇게 좀 세팅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계좌 관리는 뭐 증권사, 은행 이거는 뭐 지금의 금융 구조랑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준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행이 된다고 이제 그 시기가 나오면 아마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라든가 미술품 같은 거 이런 조합 투자 가능하다. 이제 이 시장이 열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시장이 뭐 367조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비교적 우리가 뭐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또 우리도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이 또 하나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선업계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요즘에 전력 설비업체, 전선업체들 주가 괜찮죠 다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급 문제 이게 병목이다 얘기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원전이나 뭐 이런 쪽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이 전력 문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병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뭐 전력 뭐 이를테면 뭐 송배전 쪽, 뭐 그다음에 전선 쪽 안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섹터들이 이제 요즘에 주가가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이 3조 5천억 넘었는데 이게 역대 최대였던 2024년을 더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주가도 좀 나오죠. 그다음에 LS 전선 여기는 비상장입니다. 지주회사가 LS죠. 그러니까 여기도 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5조 7천 넘었는데 아마 한 6조 7조 가까이 이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구리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톤당 13,000달러까지 넘었습니다. 강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쨌든 전선 이쪽도 뭐 약간 변동을 하긴 하는데 하방이 되게 단단하다라는 거. 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거 감안하시면서 어쨌든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인 건 여전하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우리 증시에 더더욱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과연 이 힘을 그대로 받고 코스피 5,000피 돌파에 성공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래도 반도체주랑 은행주가 상당히 밤사이에 좋았었죠. 특히나 이 TSMC가 올해 KPX를 대폭 늘린다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AI 투자 붐이 당장 뭐 거품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네. 미증시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성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은행주 또는 빅테크 얘들만 쳐다보면서 올라가네 빠지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셀 20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미국 내에서도 보면 가치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해요. 폭이 좀 넓어졌네요. 넓어졌고 그거는 이제 빅테크 주식이 조금 그래도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니까 쉬어가는 가. 물론 그 안에서도 목표주가 계속 올라가서 따라 올라갔었던 우리나라는 그 삼성이랑 비슷한 류인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빅테크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상승세가 좀 주춤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는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뚜렷한 악재가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무빙하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만 어쨌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증시의 어떤 등락 폭에 비해서 지금 내부를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날 밤 TSMC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 관련한 언급을 한 거 역대급 캐펙스 투자를 선언을 그쵸? 했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AI 쪽의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오버 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에 소극적이었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건 첫 번째는 그거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삼성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다. 삼성을 의식한 행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이 이나노 쪽 수율이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엑시녹스 2600을 전면 생산을 다 해가지고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수주한 칩 그 수율을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테일러 팹에 갖다가 증설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 가지고 퀄컴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쵸. 지난번에 잠정 집계 실적 나왔을 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가만히 보시면 수율이 올라온다고 하면은요. 네. 지금 TSMC가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30% 이상 저렴한 삼성 거를 외면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점유율을 좀 뺏어갈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네. 지금 수율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삼성이 TSMC가 갖고 있지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HBM하고 레거시 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레거시 칩이 모든 빅테크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즘 2년짜리 계약하자고 해도 삼성이 안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바인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회복 가능성, 그 다음에 애플이나 또는 어디죠? 엔비디아 네. 이런 쪽이 지금 그 TSMC를 엄청 키워준 쪽이잖아요. 그쪽에서라도 혹시 한 군데나 뭐 두 군데가 컨택이 돼가지고 구체화되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삼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좀 삼성을 겨냥한 그런 행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TSMC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소식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데 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칩을 포함해서 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부 장관도 이제 귀국을 좀 미루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일까요? 저는 일단 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기를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일까요? 그럼 관세를 높인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이 저 칩을 안 사갈까요?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수출을 금지시켜 놨더니 몰래 밀수하듯이 칩을 우회해가지고 구매할 정도로 그쵸. 수요가 있는 쪽인데 금액이 올라갔다고 저걸 지금 안 할 것이냐. 그건 이제 트럼프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만한 쪽에서 돈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관세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부정적일 것이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잠깐 출렁임이 있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그냥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약간 이 정도의 그런 재료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차피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AI하고 무관한 칩이 없고요. 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칩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 쓸 거고 또 그쵸.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에 있잖아요, 공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우회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타겟이 명확하게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장기적인 뭐 펀더멘털이나 매출 관련해서 타격이 있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이제 미국 증시 전반에 좀 도사려 있는 리스크들도 한번 오셨으니까 점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현재 시각이랑 원래 9일이랑 14일에 각각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미뤄지고 있죠. 이게 만약에 발표가 딱 났을 때 증시에 약간 급락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거대한 모멘텀이 될까요? 약간의 노이즈는 줄 수 있었지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을까요? 아니요, 선반영이라기보다는 네. 저게 만약에 불어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물어주고 내가 졌다 하고 손을 들까요? 우회하겠죠. 어차피 관세라는 거는 트럼프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거고 네. 그 대비책이라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불법이야라고 했을 때는 거꾸로 증시에 호재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증시의 악재로 보는 건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양쪽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인 이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는 어떤 식이든 다시 부과될 거다.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증시의 어떤 근본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단기적인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 시작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너무 독자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뭐 갈라포스 강세장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무 코스피만 가다 보니까요. 이제 뭐 환율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지정학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관심을 받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어쩌면 약간 과열 구간에 있지 않나 저는 이런 불안감도 들더라고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옆 나라 일본이 같이 가고 있고요. 네. 환율도 우리만 지금 불안한 게 아니고 일본도 같이 약하죠.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맥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본이 지금 중요한 예산을 지금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결국은 다카이치의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돈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맥락에서 일본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니까 원화도 동조화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벨센트 장관이 립 서비스를 하는 거 역시도 네.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그 추세가 완전히 뒤집지를 못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압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어쨌든 인덱스 기준으로는 약세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고 말씀 주셨죠. 그다음에 원화도 사실은 이제 한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푸느냐 이런 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을 놓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저는 그 달러 인덱스 기준의 약세장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 장보다는 그 여타 장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정학 이슈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보면은 그걸 컨트롤을 트럼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네수엘라 침공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뭐 유가나 이런 거에 영향 줄 상황이 아니고 이란을 때리내만 해도 사실 그것도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때렸을 경우에는 거꾸로 중국 같이 이제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업체 국가들 네. 그쪽이 데미지를 입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업체는 수혜를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우리한테 현재 돌아가는 그림이 불리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환율이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에 잠깐 좀 한 10원 가까이 폭락하나 싶었더니 밤사이에 또다시 이제 6원 가까이 올라섰겠죠. 이렇게까지 환율이 안 잡히는 이유 말씀 주신 대로 엔화 탓이 지금은 가장 크겠죠? 엔화 여파 지금 당장에 보이는 건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어제 기사화도 되긴 했었지만 유동성을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급으로 풀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한 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트럼프 압박에 의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강제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 결정 이슈가 있었고 그쵸. 그게 일단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도 물론 우리나라도 돈을 풀겠지만 미 정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돈 풀기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연준에서 QE 아닌 QE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프레디메이커 쪽에다가 지금 2천억 달러 그 돈 풀어가지고 네. 채권 매입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넣고 있는데, 뭐 지금 파월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파월이 바뀌게 되면 그 트럼프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제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네.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미국이 어쨌든 돈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500원 넘어서 1,600원 가고 이런 부분을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고점은 어쨌든 정해져 있고, 물론 하단도 아주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이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급락을 해버리면 우리 수출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죠.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역시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환율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한적이지만 크리티컬한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현대차의 CES 종료 이후에도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급등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로봇 섹터가 좀 주도주로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올 한 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작년에 좋았는데 왜 작년에는 테마라고 해놓고 올해 그러냐고 했을 때 저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구체화 단계가 가시성 있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저께 삼성이 가정용 로봇은 포기하고 산업용 로봇 쪽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를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최근에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휴머노이드 CES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모멘텀 올해 내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오래되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재평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많이 올랐다 그런 쪽보다는 테슬라하고 한번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현대차의 가치가 지금 이게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은 현대차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원래 제가 종목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현대차 그룹은 뭐 100조가 넘어가는 이제 회사가 됐고, 제가 다른 채널들에서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2020년 4월 달부터 현대차 우선조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올 4월이면 6년째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여전히 현대차는 저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받았다가 아니라 네. 받아야 된다는 받아야 입장이고요. 한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저께도 일부 편입이 됐고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저는 6년째 들고 있고 현대차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자료를 모았지만 네. 6년 동안 좋게 보게 되면은 사람도 이게 눈이 멀면 단점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저는 낙관 편향적이라는 거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와 좀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순환매 장세가 비단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으로 갔다가 하루는 또 원전으로 갔다가 어제 또 조선이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좀 순환매 장세가 급박하게 돌 때 대응 전략은 좀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1분기는 1월 달은 제가 어닝 시즌에 집중하라, 어닝에 네.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닝이 좋은 쪽이 어디냐는 거죠. 반도체 좋죠. 반도체겠죠. 자, 현대차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진다라고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건 조선일 거고요, 네. 방산일 거고, 그죠? 원전일 거고.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쪽에서 올랐다가 쉬고 또 올라가고 하는 건 당연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조선주 어떻게 보느냐, 올해도 좋을 겁니다. 이제 수주 좋아질 거고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바이오 이야기도 좀 안 꺼내볼 수가 없는데 바이오 상당히 이번에 좀 JP모건 컨퍼런스 제가 보기에는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파트너사들 관련해가지고 좀 코멘트가 많이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바이오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화요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그 특집 방송 할 때 제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그대로 듣죠. 네. 거기 이제 1월 달은 어쨌든 어닝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오 섹터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네. 봐서는 그래서 1월 달은 여전히 어닝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이오는 1월 달에 싸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저점에 좋은 회사 찾으셔가지고 모아보시는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바이오가 고개를 든다면 그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요? 다시 한번. 저는 뭐 2월 중에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으면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월 이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2월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월보다는 2월에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어야 바이오 쪽으로도 좀 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어제였었죠.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2.5%로 동결했는데 뭐 당연히 시장이 예상을 했었던 범위였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좀 외인 수급이 이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좀 이탈도 나왔었고요. 금통위 이슈는 더 이상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네. 금리 인하라는 거는 자유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타유에 의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타유에 의한 액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연준일 가능성이 높고요. 연준이요. 예, 지금 사실 한은의 어떤 정책 결정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쪽을 좀 자세하게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1월 FOMC는 기정 사실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동결 쪽으로 가는 게요.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좀 많이 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1월은 차치하고 이제 FOMC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1월 달보다는 일단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 3월 정도가 혹시 네. 가능성 여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처음 말씀을 금리 인하가 드렸었고요. 단행이 된다면요. 만약에 된다면 3월이나 5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3월 이제 FOMC 되기 전에 그거를 모니터링 해보고 네. 그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1월보다는 3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편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이 TSMC가 역대급 실적을 어제 발표한 가운데 엔비디아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거의 1% 후반대까지 상승폭을 올려가서 2% 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 후반 들어서 더욱더 활기차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상승세에 조금 더 힘이 보태질지 이번 주까지 마무리 확실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